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큰아들은 내년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작은 아들은 내년에 중3이 됩니다. 저는 아들들에게 공부 잘해라, 좋은 대학 가라, 그런 소리 일절 안 합니다. 대신 어렸을 때부터 아들들에게 예의 있는 인간이 되어라,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책임감 있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등등 인격이나 성격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공부보다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다행히 저희 아들들은 속 시끄러운 집안 사정에도 불구하고 반듯하고 착하게 잘 자라주는 것 같습니다. 저를 많이 이해해 주려고 하고 제 가르침처럼 착하고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남편과 이혼한 지 5년이 좀 안 되었는데요. 이혼 후의 삶에 이제는 완벽하게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그 전에 14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가정주부로서 집안일 열심히 하고 아이들 케어하고 남편 내조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혼 후에는 부모님 회사에서 일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평범하게 가정주부로서 잘 살아오다가 무슨 일로 이혼을 했는지, 또 저에게는 결혼 시기 도중 어떤 위기가 찾아왔었는지 허심탄회한 기분으로 지난날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사업을 함께 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 자체도 굉장히 무난하고 평범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여중 여고 졸업 후 지방 거점 국립대에 다녔는데요. 대학 생활도 꽤 열심히 했죠. 과 생활도 하고 동아리도 가입해서 활동하고, 그때 저는 기타에 관심이 있어서 기타 동아리에 가입을 했었고 나름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서희라는 후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희는 저보다 2살이 어린 후배였고 호텔 경영학과라고 했습니다. 서희는 저한테 언니 하면서 귀염성 있게 잘 따르더라고요. 저도 서희 포함해서 여러 후배들하고도 친하게 잘 지냈는데요. 서희는 그 후배들 중에서도 유독 저에게 개인적인 연락도 많이 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했어요. 저랑 친해지고 싶어하고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는데 저도 당연히 고맙고 좋았죠. 그렇게 저는 서희랑도 친한 언니 동생 사이로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서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언니, 남자친구 없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오빠 만나볼래요? 전에도 말했죠? 오빠 한의외과라고. 저희 오빠 괜찮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그냥 웃었죠. 자기 오빠를 소개해주고 싶다니 나를 정말 좋게 봤구나 고맙기도 했습니다. 서희야, 나를 그렇게까지 좋게 봐줬다니 고마운데 나 일단은 남자친구 만들 생각이 없어. 왜요, 언니? 나 내년이면 졸업반인데 취업 준비해야지. 언니 학점도 좋고 토익 점수도 이미 높잖아요. 또 언니네 아버지가 사업하신다면서요. 정 안 되면 아빠 밑에서 일하면 되잖아요. 내 전공이랑 아버지 회사는 분야가 아예 달라. 그리고 이왕이면 내 입으로 취업해야지. 가고 싶은 회사도 있고. 편한 길 놔두고 뭐 하러요. 저는 나중에 저희 오빠 한의사 되면 그 병원에서 일할 거예요. 뭐 상담실장이라던가 그런 거. 적당히 제가 할 수 있는 자리 하나 달라고 해서. 힘들게 대학 나왔으면 됐지 더 용 쓰고 싶지 않아요. 너는 병원에서 일해도 잘할 것 같아. 성격도 싹싹하고. 하여튼 말은 고마운데 남자친구 만들 생각은 없네. 그리고 너네 오빠 의사도 물어봐야지. 너네 오빠가 싫어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저는 서희의 말을 웃고 넘겼습니다.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서희가 진짜 제 미래의 신우가 될 거라군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소개를 받지 않았고 서희의 제안을 웃으며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4학년이 되었고 그때부턴 동아리 활동도 많이 줄이고 회사 취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필요한 자격증 공부하고 면접 준비하고 너무 감사하게도 졸업 전에 가고 싶었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동아리 사람들에게도 취업 사실을 얘기했고 모두 다 축하해 주더라고요.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도 다른 동아리 선후배 친구들과는 여전히 연락을 했습니다. 물론 서희랑도요. 학교 다닐 때만큼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1년에 2-3번씩은 보면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 무렵 저는 운동을 하다가 심각하게 허리를 삐었습니다. 정형외과를 다니는데도 도무지 낫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서희가 자기 오빠가 있는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라는 겁니다. 서희 오빠는 한의사 자격 취득 후 한방병원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하고 있는데 워낙 진료도 잘하고 침도 잘 놓으니까 한번 가보라면서요. 한의원을 가더라도 이왕이면 서희가 추천해 주는 데를 가보자 싶어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처음으로 서희 오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한의원을 여러 차례 다니면서 허리 치료를 받았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서희네 오빠하고도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었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가까워졌고 그러다가 개인적으로도 연락이 왔어요. 병원 밖에서도 만나게 되었죠. 그 남자가 하루는 그러더군요. 서희가 예전부터 동아리 지영현이라고 있는데 예쁘고 성격도 너무 좋다면서 만나보라고 잘 그랬거든요. 서희가 지영씨한테도 오빠 소개해준 애 어쩌네 괴롭히고 그랬죠? 괴롭히긴요. 자기 오빠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는 걸 보니 서희가 나를 엄청 좋게 봤구나 싶었죠. 자기 가족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몇 번 뵈니까 서희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기도 해요. 지영씨가 너무 괜찮은 분이다 보니까 서희가 그랬나 봐요. 사실 저 뭐 별거 없는데요 뭐. 별거 없긴요. 예쁘시고 성격도 털털하시고 회사도 좋은 데 다니시고 지영씨 보면요.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티가 엄청나요. 부모님께서 지영씨를 엄청 예뻐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영씨도 오빠 있다고 했잖아요. 오빠도 지영씨 엄청 귀여워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여느 집하고 똑같았죠 뭐. 저도 오빠랑 커오면서 엄청 싸우고 컸어요. 어른 되고 나서는 안 싸우고 잘 지냈지만. 그럼 오빠분은 부모님 회사에서 일하세요? 네, 아무래도 나중에 오빠가 운영할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 밑에서 일하세요. 지영 씨는요? 저야 뭐 다니는 회사 있고 별 생각 없죠 뭐. 나중에 필요하면 저도 부모님 회사 다닐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회사라고 해봤자 작아요. 직원 다 해도 60명 되나? 작은 소기업이죠 뭐. 아휴, 그게 작나요? 부모님 두 분 다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좋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저희의 만남을 서희는 쌍수 들고 환영하더라고요. 사실 저한테 자기 오빠 병원 가보라고 한 것도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았죠. 하여튼 그렇게 잘 만나오다가 결혼에도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뒤 첫째 아이도 바로 가지게 되었죠. 저는 임신 후 임신 불안정과 더불어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다니던 회사는 퇴사하게 되었고 그 후부터는 줄곧 가정주부로서 지내게 되었어요. 첫째 아이 낳고 2년 뒤에 둘째 아이도 낳게 되었고요. 저희 집은 평범하고 화목한 집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에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하고 무난하게 잘 지냈어요. 그런 남편과 제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저희 부모님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부터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키려고 하셨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시설 설비도 들이고 빚도 많이 내면서 좀 무리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신규 사업이 실패하면서 회사에 큰 타격을 입었고 상황이 몹시 악화가 되었죠. 부모님이 수습을 해보려고 백방으로 뛰었지만 안 됐고 우여곡절의 과정 끝에 결국 다른 사람에게 회사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 친정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을 때는 시댁 식구들이 다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잘 될 거다, 부모님이 위기를 잘 이겨내실 거다 하시면서요. 저도 시댁 식구들의 위로와 응원을 받으면서 참 든든하고 고마웠죠. 하지만 그 후로 결국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됐고 부모님은 그 과정에서 따로 갖고 있던 개인 재산까지도 많이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부모님이 저에게 따로 주셨던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 부모님께 보태드렸고요. 친정 식구들에겐 참 많이 힘든 시기였죠. 그런데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갈수록 차가워지고 달라지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사실은 남편은 페이닥터를 끝내고 본인 개인 한방병원을 차리고 싶어 했고 저희 부모님이 투자를 해서 병원을 차려주시기로 했거든요. 물론 직접 계약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사이다 보니 구두로 약속을 하셨었죠. 그런데 그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부모님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거고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 투자받아서 병원을 열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같이 무산되면서 그때부터 저와 처가에 대한 불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갖고 있던 아파트나 주식 등을 처분해서 부모님을 도와드리기도 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하고도 갈등이 좀 있었어요. 결혼했으면 부부 재산이기도 한데 왜 그걸 네 마음대로 처분해서 친정에 주냐 이거죠. 사실 제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는 게 애초에 그 재산도 저희 부모님이 주신 거고 부모님 사정이 어려우면 얼마든지 다시 돌려드릴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불만이 엄청 많았죠. 10년 넘게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오다가 딱 그 기점으로 시댁 식구들 그리고 남편과 갈등이 생기고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그때부터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제 입장에선 그게 얼마나 섭섭한지요. 저희 부모님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가뜩이나 너무 마음이 힘든데 시댁 식구들과 남편까지도 저와 친정을 무시하는 게 느껴지니까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제가 시댁에 가도 설거지 한 번을 안 시키셨어요. 제가 하겠다고 해도 어머님은 극구 말리셨죠. 며느리도 손님인데 우리 집 와서 고생할 필요 없다면서요. 그런데 저희 집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 자연스레 설거지나 뒷정리를 저한테 하라고 넘기시더라고요. 이게 참 별거 아니고 저도 당연히 할 수 있는데요. 10년 넘게 귀한 며느리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하시다가 딱 그 일 이후로 바로 태도가 돌변하시니 저도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명절 음식도 원래는 시어머니, 신우, 저 다 같이 모여서 했다면 이제는 저한테만 다 넘기시고요. 서희도 곧 결혼할 건데 좀 쉬게 해주고 싶다고 하시고 어머님도 건강 핑계를 대시면서 저한테 다 하래요. 그리고 10년 동안은 너네끼리만 잘 살면 된다면서 안부 전화 쓸데없이 하지도 말라고 못 박으셔놓고 딱 그맘때쯤부터 너는 며느리가 돼서 안부 전화도 자주 안 하냐고 집에서 뭘 배운 거냐고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맏며느리인데 시댁 너무 안 챙기는 거 아니냐는 불만까지 터뜨리시고요. 저뿐만 아니라 대놓고 저희 친정도 무시하셨죠. 처갓집 망해서 우리 아들까지 곤란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시질 않나. 이왕이면 사위 병원까진 해주고 망해도 망했으면 하시질 않나. 갈수록 말의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저희 집 어려워지고 나서 눈에 띄게 달라진 시부모님의 태도에 저도 경악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늘 저를 배려해 주시고 잘해 주셔서 나는 정말 좋은 시댁을 만났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잘해주었던 건 제 친정이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아들 병원도 차려주실 거라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다 보니 바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신 거죠. 시부모님은 그렇다 쳐도 신우까지 그러는 건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저희 시누인 서희는 시누이기 전에 저에게는 친한 학교 후배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 어려워지고 나서는 신우도 덩달아 저에게 한없이 차가워지더군요. 사실 그맘때 신우는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신우가 결혼하면 제가 축의금 명목으로 돈을 크게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신우도 그 돈을 기대했고요. 그런데 저희 집 사정 어려워지고 제가 제 개인 재산도 많이 처분해서 부모님 도와드리고 그렇다 보니 신우 결혼한다고 해도 약속한 것만큼은 못 주겠더라고요. 그래도 약속한 금액에서 3분의 1 정도는 꼭 해주겠다고 했는데 신우가 그때부턴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겁니다. 솔직히 3분의 1이라고 해도 금액으로 치면 적은 돈도 아니고 또 애초에 저에게 맡겨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섭섭한 티를 대놓고 내고 심지어 어머님과 둘이서 대화하는 것도 제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럼 전해준다고 왜 공수표 날렸어? 가만 보면 새언니도 진짜 허풍 심하지 않아? 오빠 병원도 그렇고 내 결혼 비용도 그렇고. 내 말이 그 말이다. 말을 말지. 말을 했으면 지키던가. 아니면 생색이나 내지 말던가. 라는데 기가 막혔죠. 저 신우 결혼자금 해준답시고 생색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신우가 전부터 자기 결혼하면 세연이는 얼마 해줄 거냐고 여러 번 물었고 저는 최대한 많이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물어봐서 제 딴에는 좋은 마음으로 큰 액수를 말했던 거고 상황이 안 달라졌으면 저도 처음 얘기했던 그 금액대로 해줬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사정이 어려워졌잖아요. 그걸 다 알면서 어머님과 신우는 몹시 서운해하고 저를 실속 없는 허풍쟁이인 양 매도하더라고요. 그 일로 저도 서운한 게 쌓였습니다. 어머님이 말끝마다 너네 친정 망해서 라는 소리 하는 것도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그만 좀 하시라고 한 소리를 했고 그 일로 어머님과 제가 목청 높여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진짜 너무하신다고 그러고 집에 애들만 데리고 돌아와 버렸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화가 나서 저더러 이제 시댁 오지 말라고까지 하셨죠. 게다가 그 일로 신우까지도 저한테 너무하네 어쩌네 그러고 남편까지도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가 한마디 했다고 그 앞에서 눈물바람으로 어머님 너무하신다고 그러고 친정 망했다고 무시하는 거냐 그러고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어쨌다고? 솔직히 우리 부모님 사정 어려워지고부터 어머님 아버님 나 무시하고 태도 달라진 거 맞잖아. 아가씨도 그렇고 당신까지. 그거는 당신 자격지심이야. 우리가 뭐 어쨌다고. 내 보기엔 똑같기만 한데. 참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내가 그걸 못 느껴? 당신이야말로 별것도 아닌 걸로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엄마랑 서희가 뭐 어쨌다고 맨날 섭섭하네 어쩌네 하면서 자기 가족 편만 들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이나 신우보다 더 섭섭한 건 남편이죠. 남편이야말로 저희 부모님의 투자 계획이 무산되고 나서 저에게 몹시 냉랭해졌거든요. 더 이상 저희 부모님한테 찾아가지도 않고 연락도 안 드리고요. 시부모님이나 신우는 다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나오는 건 저도 너무 심란하더라고요. 남편이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무슨 덕 보려고 그동안 잘한 건가 싶고 친정 부모님 사정이 어려워지니 바로 본색 드러내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는 그맘때 시부모님과도 사이가 안 좋고 남편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여러 일이 겹쳤으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 불행은 손잡고 온다더니 남편에게 뒤통수까지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퇴근할 때 쓰는 가방이 있는데요. 그 가방 안에서 정력 강화제를 여러 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솔직히 저랑은 그때 사이가 한창 안 좋아서 남편이 서재방에서 잘 때도 많았던 때였는데요. 당연히 부부관계도 몹시 뜸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 가방에서 그런 게 나오다니. 그 순간 남편에게 여자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번뜩 들면서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속을 끓이다가 차라리 남편에게 허심탄회하게 물어보자 싶어서 다음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 게 아니고 친구 거랍니다. 자기가 한의사니까 친구가 구해달라고 해서 돈 받고 주문해서 구해준 거고 만나면 줄 거래요. 남편이 오히려 저보고 뭔 생각을 하는 거냐면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면박을 줬습니다. 남편이 굉장히 당당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도 남편 말을 믿었어요. 100% 믿긴 건 아니라고 해도 그냥 믿고 넘어가려 한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아이 학교에 가야 해서 남편 차를 썼다가요. 물티슈를 찾는다고 글로브 박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가의 명품 목걸이가 담긴 케이스가 작은 종이 상자 안에 있는 거예요. 일주일 뒤가 마침 제 생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제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제가 갖고 싶었던 거기도 하고요. 솔직히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남편에 대한 의심은 사라지고 미안한 마음만 들더라고요. 나한테 서프라이즈 선물 주려고 이렇게 몰래 준비까지 했는데 나는 괜히 남편을 의심했구나 싶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제 취향까지 생각해서 목걸이를 고른 걸 보고 감동받기도 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남편이 최고네 생각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조용히 다시 닫아놨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 제 생일이 되었는데 남편은 필요한 거 사라고 바빠서 선물은 준비 못했다면서 현금 50만 원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제가 분명 글로브 박스 안에 있는 목걸이를 봤는데 왜 현금을 주지? 이상했죠. 목걸이에 대해서 물어볼까 하다가 일단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남편에 대해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 주려고 한 건가? 사실은 그 정력 강아지도 남편 건가? 싶고요. 남편이 뭔가 달라진 것 같고 나에 대한 마음이 붕 떠 있는 것 같은데 아내의 직감으로 남편이 딴짓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남편이 진짜 여자라도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다못해 핸드폰을 보려고 해도 남편은 폰을 잘 때까지도 주머니에 넣고 자고 제가 모르는 잠금 비밀번호까지 걸어놨기 때문에 폰을 본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속 끓이고 답답해지던 무렵 일정대로 신우의 결혼식이 되었어요. 거기에는 남편의 친한 친구들도 대거 왔는데요. 저는 거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목에 있는 그 목걸이를요. 그 여자는 남편과 같은 과를 나와서 한의사를 하고 있는 남편 친구였습니다. 이름은 정미나라고 했죠. 남편하고는 대학 때부터 친하다는 건 알고 있었고 저희 결혼식에도 왔습니다. 정미나 그 여자는 저희보다 일찍 결혼을 했었다가 5, 6년 살고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아마 이혼을 했을 때였던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 여자도 신우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 여자 목에서 그 목걸이가 반짝이는 겁니다. 펜던트 모양과 색깔, 제가 그 차 안에서 봤던 그 목걸이가 맞았죠. 그걸 보는데 머리가 쭈뼛하더라고요. 저 여자랑 남편이? 너무 어이가 없었죠. 정민아는 신우하고도 잘 알았기 때문에 신부 대기실에 가서 신우하고도 정답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신우는 반가운 얼굴로 미나 언니 하면서 알랑방구를 끼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미나 언니, 바쁜데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오늘 너무 예쁘다, 서희야. 그래요? 고마워요, 언니. 근데 언니도 피부 너무 좋네요. 신부보다 피부 좋아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부 안 보고 언니만 보면 어떡해 해요? 그럴 리가 있어? 이 결혼식 주인공은 넌데? 너 오늘 너무 아름답고 예뻐. 그리고 결혼 축하한다. 고마워요, 언니. 그러면서 막 좋아 죽더라고요. 저는 찜찜한 기분으로 정민아 씨를 계속 주시했습니다.
내 남편이 산 목걸이를 하고 있는 여자. 친구 사이에 5, 600이 넘는 목걸이를 턱턱 사줄 리가 있나요? 물론 똑같은 제품을 정민아 씨도 우연히 샀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목걸이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상황이 우연치곤 말이 안 되잖아요. 색상이나 펜던트 디자인도 다양한데 딱 그 디자인에 그 색상에 아주 절묘한 우연이 아니고서야 남편 글로브 박스에서 봤던 그 목걸이가 맞는 것 같았죠. 게다가 찰나지만 그 장면도 봤습니다. 신우 결혼식장에서 남편과 정민아가 담소를 나누다가 정민아가 인사를 하고 먼저 가는데 슬쩍 지나가면서 손가락으로 남편 손바닥을 훑고 지나가더라고요. 의도적으로요. 남편도 힐끗 지나가는 정민아를 돌아보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약간 거리가 있었지만 분명히 봤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사인을 봤으니까요. 심장이 얼마나 뛰고 손발이 떨리는지 신우 결혼식 내내 머리가 터질 것 같았죠. 저는 신우 결혼식이 끝나고 그 일을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사실 당신 차에서 목걸이 발견했다. 내 건 줄 알았는데 왜 정민아 씨가 하고 있느냐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정민아에게 선물한 건 맞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요. 정민아가 한방병원을 개원해서 운영 중인데 남편에게 공동 원장 자리를 제안했답니다. 자기는 거기에 응할 거고 최소한의 투자비로 좋은 자리 제안해 준 게 너무 고마워서 그 목걸이를 선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둘이서 손 만지지 않았냐 하니까 펄쩍 뜁니다. 저더러 의부증이냐 망상증 있느냐 어떻게 걔랑 내 사이를 의심하느냐면서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남편의 외도를 확신했습니다. 정민아가 괜히 남편을 공동 원장 자리에 앉힐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두 사람이 손을 만지면서 스치는 걸 보기도 했고요. 저는 따로 증거를 찾아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외도 증거를 잡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마침 충전 때문에 폰을 올려놓고 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몰래 뒤져보려는 걸 딱 들키게 되었습니다. 남편 폰을 들고 작은 방에 가서 확인하려고 비밀번호를 이것저것 눌러보는데 남편이 문을 확 열어 제끼고는 지금 뭐 하냐고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남의 폰까지 뒤지냐면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폰을 뺏어갔고 다음 날에 저에게 문자 보내서 무섭네, 망상증이 있네, 어쩌네 화를 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증거도 못 찾고 오히려 의부증 환자로 몰렸죠. 그 후 아예 작정하고 퇴근하는 남편 미행을 다녀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미행도 쉬운 게 아니더군요. 결국 놓쳤고 심지어 나중에는 남편에게 들키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조심성 있게 군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다 알았더라고요. 증거를 잡는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너무 요동치고 긴장돼서 실수하고 내 마음이 마음 같지가 않았거든요. 남편은 그 후에 또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미행까지 하는 너를 얼마나 더 참아줘야 되느냐.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왜 자꾸 문자를 보내는지 통화로 뭐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얼마 뒤 남편은 저를 의부증으로 몰아서 이혼을 요구했거든요. 의부증에 관한 증거를 다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해서 녹음을 했던 겁니다. 의도적으로 저를 집착증 환자로 몰아세워서 제 유책으로 넘기려는 거였죠. 남편은 제 의부증 때문에 결혼 생활 지속이 어렵다며 벼랑간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제가 시댁 식구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갈등을 일으킨다고도 하면서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제 유책이고 본인은 피해자인 양 이혼을 요구한 거죠.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과 그맘때 급격하게 사이가 안 좋아지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몰래 증거를 다 모아서 이혼 요구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남편은 저와의 이혼을 이미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10년 넘게 잘 지내오다가 갑자기 남편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뻔했죠. 저희 친정이 어려워진 데다 더불어 갈아타고 싶은 여자가 생긴 거겠죠. 그 여자가 바로 정민아일 거고요. 제 딴에는 그 두 인간의 외도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건데 증거는 못 잡고 오히려 남편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하는 의부증처럼 몰아세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혼을 핑계로 시댁에서 지낼 거라면서 집에서도 나가버리고요. 자식이고 뭐고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다른 여자한테 눈이 뒤집혀도 지 새끼 둘이나 낳고 여태까지 잘 살아준 저한테 어떻게 이러나요? 가만히 있다가는 너무 억울하게 제 유책으로 물려 이혼당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간 남편한테 정이 너무 떨어져서 이혼은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제 유책으로 억울하게 이혼당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식을 낳고 10년 넘게 같이 살아온 아내에 대한 눈꼽만큼의 예의도 없는 그 인간한테 저도 돌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억울한 심경으로 한 인터넷 맘카페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댓글로 직접 증거를 얻기가 힘들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같은 데를 이용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잘 알아봐야 된다면서 돈 입금하고 나면 잠수를 타는 사기가 많고 또 역으로 남편에게 알린다면서 협박하고 이중으로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많다더라고요. 누군가의 도움이라도 받고 싶은데 그런 업체들은 사기가 많고 아는 곳이 없으니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제 사정이 딱했는지 누군가 쪽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도 남편의 바람 때문에 업체를 여러 군데 써봤는데 사기를 여러 번 당했다면서 그러다가 알아낸 곳이 있는데 여기 사장님은 증거도 기가 막히게 잘 잡아오고 양심적인 분이라면서 연락처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 보낸 쪽지니까 그것조차도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너무 억울하고 간절했기에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남편과 상간녀로 의심되는 그 여자의 간략한 신상 정보를 넘겼어요. 어차피 같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거다 보니 따로 알아볼 건 없었고 바로 미행을 붙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믿을만 했던 게 미행을 붙게 되면 수시로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서 상황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남편의 행동이나 방문 장소, 특이점 등등요. 본인 일처럼 열과 성을 다해서 증거를 찾아주려는 분을 만난 거죠. 제가 처음 그분과 만나서 남편 일을 의뢰할 땐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고 했고 어쩌면 그 둘이 단순한 친구 사이이자 직장 동료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 직감으로 그 두 사람이 바람이지만 또 어쩌면 제 착각일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2주일 뒤 저는 그분에게서 제 직감대로 진짜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증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남편 출퇴근 후를 쫓았고 정민아와 술집에 가거나 정민아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남편이 자주 들어가는 것도 다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사모님, 제가 따라다녀 보니 그 두 사람 불륜 100% 맞습니다. 정민아 씨는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하고요. 사모님 남편분이 여러 차례 정민아 씨 집으로 가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때 통화로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들어가면 최소 2-3시간 있다 머물다 나오고요. 어쩔 때는 5시간 이상 있을 때도 있고요. 저번 주말에는 밖에서 술 마시고 같이 인근 호텔 들어가는 것도 찍었습니다. 허리 껴안고 들어가는 이 사진이요. 이 정도면 법적 증거로도 쓸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경악스러웠습니다. 설마 했는데 남편은 정말 정민아와 바람을 피고 있었고 아예 그 여자 집에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혼을 요구한 이유도 확실해진 거죠. 저는 그 증거들을 손에 쥐고 마구 떨었습니다. 남편이 진짜 바람을 피웠다는 것, 나 혼자만의 망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제 진짜 남편과 끝이라는 것. 그런 감정이 뒤섞여서 혼란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했고 사례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분은 도움이 되었으면 다행이라고 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락 주라고 했어요. 저 역시도 그 증거들을 잘 모아두고 남편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상간 위자료 소송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도 선임하고요. 그렇게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동아리 사람들이 제 이혼 소식을 알더라고요. 알고 보니 신우가 동아리 사람들한테 이혼 소송 소식을 전하면서 제가 완전 의부증에 미친 여자라서 자기 오빠가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지네 오빠가 바람피고 일방적으로 이혼해달라고 하는 건데 뒤에서 그러고 다녔다는 게요. 신우는 남편과 상간녀가 운영하는 새 한방병원에서 실장 직무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신우에게 전화해 따졌습니다. 야, 문서희, 너 동아리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닌다며? 제가 뭘요? 내가 의부증이고 집착의 망상이 너무 심해서 결국 오빠랑 이혼하는 거라느니 어쩌느니 그러고 다녔다며? 솔직히 아닌가요? 저희 가족들 가만히 있었는데 언니를 무시했네 어쩌네 할 때부터 이상했는데 언니 그때부터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빠한테 들어보니 핸드폰 뒤지고 몰래 미행하다가 걸리고 그랬다면서요? 언니 왜 그래요 진짜? 내가 동아리 사람들한테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야, 니네 오빠 진짜 바람피는 거 맞거든? 네가 언니 하는 그 정민아라. 나 참 아니거든요? 내가 같이 일하면서 그것도 모르겠어요? 미나 언니랑 우리 오빠 아무 사이 아니에요. 너는 눈치가 없어? 와, 오빠한테 들은 것보다 심각하네. 언니, 증거는 있고 그런 미친 소리 하세요? 증거는 차고 넘치지. 왜? 좀 보여줄까? 네? 증거가 있다고요? 우리 오빠랑 미나 언니 불륜이라는 증거요? 그래, 너무 많지. 아니다, 맛보기로 아예 보여줄게. 그래야 어디 가서 헛소리 안 하고 다니지. 병원에서 딱 기다려봐. 그렇게 저는 증거사진 여러 장을 챙겨들고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가니 병원 안에는 환자들이 꽤 있었고 제가 들어가자 신우가 놀라서 오더라고요. 진짜 많네?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나가서 얘기해요. 아니, 여기서 얘기할게. 나가시라고요. 경찰 부를까요? 내가 뭘 했다고 경찰을 불러? 네가 증거 어쩌고 하길래 보여주려고 온 거잖아. 그 말에 신우는 어이없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럼 어디 봐요? 그래, 봐. 저는 신우 면상에 사진 뭉텅이를 확 집어던졌습니다. 아, 미안해라. 손이 미끄러졌네. 병원에 있던 사람들 다 놀라서 쳐다보고 웅성웅성 거리더라고요. 궁금하다고 했잖아. 어디 봐. 이 병원 두 대표 원장들이 바람피는 사진. 네가 궁금하다고 해서 잘 나온 걸로 챙겨왔어. 그 말에 환자들 웅성거리고 신우는 얼굴 빨개져서 저한테 미쳤냐고 하더니 바닥에 떨어진 그 사진들을 서둘러 줍더라고요. 그러더니 사진을 보고 지도 놀라긴 했습니다. 어때? 내가 이래도 의부증이고 집착증 환자야? 여기 정민아 진료실 어딨어? 저기서 접수하고 들어가면 돼? 내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 낯짝 한번 보고 싶네. 아니면 온 김에 내 남편 낯짝이나 오랜만에 볼까? 집을 나가서 말이야. 그만하고 나가요. 쫓아내기 전에. 너 그딴 유언비어 퍼뜨리고 다닌 거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지? 내가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서 신우랑 다툼이 생겼습니다. 병원이 소란스러워지자 남편이 원장실에서 나왔고 경악해서 달려오더라고요. 여길 왜 와? 미쳤어? 당장 나가! 네 동생이 네 불륜 사진 궁금하다고 해서 갖고 왔어. 직접 봐.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제가 증거를 못 찾아낼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렇게 버젓이 들고 왔으니까요. 남편은 다른 환자들이 웅성거리자 곤혹스러운 얼굴로 저를 밀었습니다. 당장 나가! 어디라고 행패야! 저는 놓으라고 했고 남편은 억지로 제 팔을 끌고 나갔죠. 그 와중에 신우가 뒤에서 비아냥거리더군요.
와, 지독한 년. 저러니까 오빠가 이혼하고 싶어 하지. 그렇게 남편은 저를 억지로 끌고 나오더니 1층에서 내팽개치듯 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남편 싸대기를 있는 힘껏 날렸죠. 뭐 하는 짓이야? 정민아랑 바람피고 다닌 주제에 나만 미친년 만들었지. 너는 사람 새끼도 아니야. 이혼. 그래 해줄게. 해줄 테니 전연하고 살아봐. 재산분할 위자료 제대로 물 생각하고. 그리고 이 병원도 불륜병원이라고 어디 소문내줄 테니까 딱 기다려. 저는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가 싶어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그 후 저는 속도 있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둘 다 이혼을 원했기 때문에 이혼은 협의로 가능했고 다만 유책이 누구냐를 따지게 되었는데 저는 남편의 외도를 유책으로 주장했고 남편은 제가 시댁 식구들과 싸우고 맏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소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남편과 정민아의 불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혼에는 당연히 남편의 잘못이 훨씬 컸죠. 저는 남편과 정민아를 상대로 상간소송도 진행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닌 신우를 상대로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1년 정도 끝에 치열한 공방이 오갔고 결국 저의 승소로 무사히 끝이 나긴 했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1년의 시간이 참 길고 힘들기도 했지만 결과가 좋아서 그나마 위로가 되더군요. 그리고 참 우습게도요. 정민아도 저에게 상간소송 당했잖아요. 게다가 그날 그 난리친 덕분인지 병원에 대한 안 좋은 소문도 동네에 다 퍼지고요. 그 일로 정민아와 남편은 자주 다툰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둘 사이도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정민아가 전화가 와서 소송 취하해달라면서 제 남편하고 끝났다고 본인이 말했거든요. 애초에 제 남편이 저랑 이혼 예정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꼬셨다고 본인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저랑 남편은 이혼 예정인 적도 없었고 본인이 유부남이랑 놀아난 것도 맞는데 뭐가 억울한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얼마를 주던지 간에 취할 생각 없다고 끝까지 갈 테니 재판 결과나 받으라고 했습니다. 정민아는 남편과 사이가 틀어졌으니 병원에서 나가달라고 한 모양인데 남편도 본인 지분이 어느 정도 있으니 못 나간다고 버텼나 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정민아와 남편도 소송 들어가고 법적인 다툼이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른 소송 비용만 해도 엄청나다고 하더군요. 남편 놈은 소송비로만 몇 천을 물게 된 거죠. 하여튼 저는 겨우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 재산분할 받은 돈으로 작은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친정 부모님이 그냥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하셔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이전 회사는 넘어갔고 오빠와 함께 새로운 회사를 조금씩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저도 거기 동참해서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전 회사 같은 규모는 아니지만 가족끼리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조금씩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혼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그렇게 힘을 내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흘러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그날은 가족끼리 다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고 저는 외근을 나왔다가 서둘러 회사로 복귀를 하려고 할 때였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거래처 관련 전화일 수도 있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뜻밖의 사람이더군요. 바로 전신우인 문서희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연락할 사이가 아닌데 무슨 일이냐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때 전 남편이 죽었나? 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전신우가 저한테 전화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었고 전신우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저에게 그러더군요. 저기 언니 시간 되면 잠깐 볼 수 있나요? 제가 언니 있는 데로 갈게요. 그 말에 황당했죠. 지금 나한테 전화한 거 맞아? 너랑 내가 이렇게 전화할 사이야? 부탁 좀 할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라는데 뭔 얘기인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결국 한 장소를 얘기하고 20분 뒤에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4년 만에 전신우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4년 만에 만난 전신우는 눈밑이 퀭하고 안색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건강이 어디 아픈가? 혹시 돈 빌리러 왔나 싶었죠. 그런데 전신우의 입에서는 정말 뜬금없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잘 지냈죠, 언니? 보기 좋네요. 상현이, 상준이도 잘 지내죠? 한번 봐야 되는데. 그딴 거 묻지 말고 할 말이 뭔데? 너네 오빠 죽어서 보고 알리는 거 아니면 나한테 연락할 일 없잖아? 저도 악에 받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울먹거리더라고요. 미안해요, 언니. 그때 내가 너무 심했어요. 아무리 오빠 일이라고 해도 언니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정말 미안해요. 저도 그때 언니한테 그렇게 굴었던 거 후회해요. 지금 사과하자고 나 부른 거야? 용건이나 말해. 나 바쁘니까. 사람이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저도 언니랑 비슷한 일 겪었어요. 저희 남편 바람난 것 같아요. 뭐? 근데 증거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데 어디 말도 못하겠고 그때 언니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도 언니랑 나랑 예전에 친했었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그때 오빠하고 그 미나 언니 아니 그년하고 사진 찍어 왔잖아요. 그 증거 사진요. 언니는 직접 찍었다고 했지만 딱 봐도 언니가 찍은 거 아니고 사람 쓴 것 같던데 맞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저 사실 남편 바람 피는 거 잡아내려고 흥신소 썼거든요. 근데 2번이나 사기당하고 돈도 엄청 날렸어요. 그것들 진짜 나쁜 놈들이더라고요. 간절한 사람들 등쳐먹고. 하면서 우는 겁니다. 뭐 어쩌라고 싶더라고요. 얘, 서희야, 너 어린 나이 아니잖아. 나 예전에 네 선배 언니도 아니고 이혼한 니네 오빠 와이프야. 그것도 아주 더럽게 이혼한. 근데 너 질질 짜는 걸 내가 왜 들어줘야 돼? 나 그만 일어날게. 그때 언니가 이용했던 거 나도 좀 알려주세요. 그 사람은 확실하잖아요. 너무 사기업체가 많아서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라는데 결국 저한테 그 미행해준 흥신소 사장님 연락처 알고 싶어서 전화한 거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4년 만에 전화 와서는 흥신소 연락처 좀 알려달라는 게요. 그리고 서희도 저랑 똑같은 일 겪고 있다는 게 참 어이없기도 하고 한편으론 우습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너 나랑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 병원에서 니네 오빠가 나 질질 끌고 나갈 때 말이야. 너 내 뒤통수에 대고 한 얘기가 뭔지 기억나니? 신우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어. 지독한 년. 저러니까 우리 오빠가 이혼하자고 하지. 라고. 언니. 나 네가 그 말할 때 그 목소리가 안 잊혀져. 그래. 우리 신우 옳게 전에 친한 선후배 사이였어. 근데 네가 어떻게 했어? 뒤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 의부증 걸린 미친년이라고. 우리 오빠 불쌍하다고 하고 다녔지. 니네 오빠 바람 피웠다는 증거 들이대는데도 끝까지 내 탓했던 게 너야.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도와달라고? 너 같으면 알려주겠어? 너 나랑 똑같은 일 당했다고 하니까 그때의 내 심정 조금은 알겠네. 미안한데 나 그때 모든 연락처 다 지웠어. 네 연락처도 지우고 너네 엄마 아빠 연락처도 지우고 그때 내 일 도와준 그 사장님 연락처도 지웠어. 그때 그 일이 너무 힘들고 생각하기 싫어서 이혼 소송 끝나자마자 다 지웠다고. 양육비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니네 오빠 연락처만 딱 남겨놓고 몽땅 지웠어. 그래서 알려줄 것도 없네. 그렇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때 억울한 마음으로 열심히 찾아봤듯이 너도 열심히 한번 찾아봐. 너 도와줄 것 어디 하나 없겠니? 그렇게 저는 신우를 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카페를 나서기 전에 돌아봤는데 신우는 멍한 표정으로 테이블만 보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저한테 괘씸하게 한 걸 떠나서 남편이 바람을 피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냥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신우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때의 그 번호는 다 지웠어요.
새 삶을 위해 그때의 일을 다 잊고 싶었거든요. 신우의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본인이 알아서 해야겠죠. 그때 외롭던 제가 혼자서 알아서 했듯이요. 그때 저에게 그렇게 차갑지만 않았더라면, 그렇게 나서서 저 미친년 만들고 소문내고 다니지 않았더라면, 그냥 가만히만 있었더라면 어쩌면 옛날의 정으로 서희를 도와줬을지도 모릅니다. 전 남편과는 별개로요. 직접적인 도움은 못 돼도 서희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라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본인이 나서서 저에게 상처 주고 이혼 유도한 거 잊혀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친정망한 저보다 정민아가 돈도 많고 새언니로서의 도움도 될 것 같으니 그리로 붙은 것도 맞잖아요. 이제 와서 저렇게 눈물 찍어내는 것도 참 어이없고 본인도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지네 오빠가 더럽게 산 벌을 그 동생인 서희가 받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도와줄 생각 없고 제 일도 아니지만 알아서 증거 잘 모으고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한때의 정으로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그것뿐이네요.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신우도 지네 오빠 편들고 저를 의부증 환자로 몰 때만 해도 지가 4년 뒤에 똑같은 일을 겪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마무리도 중요하다고요. 살면서 어떤 일로 다시 마주할지 모르는 게 인생이고 또 제가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가 저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과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서로 예의 있게 잘 끝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이죠. 부모님 사업 망하고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남편은 친구랑 바람까지 피면서 저한테 이혼 요구까지 하고 정말 다시 생각해도 기막히고 힘든 시기였고 그냥 다 포기할까 싶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음 다잡고 잘 버틴 덕에 지금은 다시 평화롭고 행복하잖아요. 본인 일처럼 열과성을 다해서 증거를 잡아준 분도 만났고 그 덕에 수월하게 소송도 끝냈고요. 힘들어도 길은 있다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싶고 그 일로써 저도 배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